자, 들어가겠습니다. 부채 감당률 할 차례죠. 들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별표를 쳐보세요. 부채 감당률도 잘 뜨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상업용 부동산 상가 같은 거 이제 대출 받을 때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빚이 많아야 돼요. 좀 임대료를 많이 벌어야 돼요. 벌어야지만 좀 대출을 해줄 수 있죠. 그런 비율이에요. 부채 감당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 문제도 또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금 비율 분석법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상가를 이제 우리가 사서 대출을 받잖아요. 뭐 상가 이제 하나를 샀든 한 층을 샀든 상업용 부동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은 뭐냐면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감당률. 우리가 배웠던 순영업 소득은 임대료를 얘기를 하고요. 순영업 소득은 임대료를 받는 거고, 부채 서비스는 은행에다 빚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빚을 갖고 남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부채 감당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1보다 커야 된다. 같으면은 또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나오니까 이렇게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수익 부채 서비스가 몇 배가 되는가라는 단어가 있죠. 부채 서비스액이란 이제 저당 지불액과 똑같은 동일하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예요. 원금과 상환 이자 지급. 그럼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채 서비스를 상환해도 우리가 돈이 남겠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크겠죠? 1보다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채무이익이 일어나기 쉽겠죠. 그죠? 1에 가까워도 위험하다.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대출자는 은행을 얘기를 해요. 그 보통 이제 1.4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라 그게 이제 일반적인 대출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1.4는 그냥요 1보다 커요. 그러면 대출 승인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채무불이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저희가 뭐냐면 채무불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채무불이익률, 채무불이익률.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에는 나가는 돈이 올라가고 밑에는 들어온 돈이 내려가요. 경비는 그냥요 나가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이고, 부채 서비스액도 빚이죠. 나가는 돈이니까 이게 나가는 돈이고, 유효총소득은 들어오는 돈이죠. 유효총소득, 조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이론만 먼저 가세요. 그죠? 막 편법으로 야매를 가지고는 더 헷갈리거든요. 그럼 경비나 빚이 많으면 이게 커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커야 돼요? 낮은 게 좋아요? 채무액은 낮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차입자가 채무액 가능성을 나타내서, 우리가 아까 분모에 대한 분자라는 거 아시죠?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한이 들어가야 돼요? 유효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비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게 니은에 이게 클수록 채무액 가능성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그 위험 차입자의 감소해야 될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아까 우리 그 저번 주에 제가 프린트를 풀었던 게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었어요. 총소득 승수. 그럼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총소득 승수는 그냥요 총투자액이 올라갔어요. 총투자액이 올라갔고, 자, 아까 10번 문제 저번 주에 세전이 내려가야 돼요? 총소득이 내려가야 돼요? 총소득이 내려가야 되죠. 얘와 역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총 자산의 회전율은 얘와 역수예요. 그래서 총 자산의 회전율, 이 매상에 대한 훼손율이에요. 매출액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얘랑 역수니까 거기 보시면은 조소득이라는 게 올라가 있죠. 이게 총소득이 되고요. 조소득이 되고, 총 투자했다는 건 내가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럼 따라서 1회전. 2억 벌면 2회전이 되죠? 그럼 회전율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은 게 좋죠. 그런가요? 여러분이 막 장사를 하실 때 손님들이 계속 오셔서
커피 한 잔 먹고 한 4시간 있으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회전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회전율이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여러분들 머리도 만져보세요. 머리 회전율도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되죠. 이렇게. 썰렁하네. 자, 그럼 회전율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영업 경비라는 게 있나요? 이건 낮아야 돼요. 영업 경비는. 영업 경비는 영업 경비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항상 무슨 비율하면 앞에 게 올라간다. 그래서 앞에 게 올라간다. 비율이라는 게 앞에 게. 그러면 우리가 조소득이 올라가요. 영업 경비가 올라갔어요. 영업 경비. 그럼 경비가 많이 나가면 안 좋죠. 그래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영업 경비도 낮아야 된다. 그래서 얘도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영업 경비가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얘도 재무 관리 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에 보시면 얘가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높으면 수익이 낮다고 돼 있죠? 이렇게 보고요. 비율 분석법은 이제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따라서 비율 자체가 잘못하게 되면 왜곡될 수가 있고, 그 다음 2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지분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했죠. 저당 투자자는 그냥요, 은행이 투자한 거예요. 그럼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가 똑같겠어요? 목적이 다르겠어요? 다를 수 있고, 3번이 잘 나옵니다. 별표 쳐보세요. 3번의 별표. 자, 얘는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ADR을 선택했을 때, 지금 사용하는 지표가 똑같아요? 사용하는 지표가 다 달라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대안인데, 회전율은 많이 나오고 영업경비는 안 나올 영업경비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rol로 본다면 선택하지만 얘는 기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사용하는 지표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강력한 거는 4번이에요. 얘도 합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는 저번 프린트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넘기시면은 제가 문제를 찍어 드릴게. 328페이지 가봐. 가시면 14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어디든 제 편법을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갈게요. 14번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 다음에 할인 기법.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좀 적은 게 아닌 거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좌측에 보시면 해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제가 필기를 하겠지만 합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다음에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연평균 순영가법. 자, 내가 아까 할인 회수기간법이라고 그랬어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이라고 나오지 할인 회수기간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나?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얘네들까지만 딱 있어요. 그죠? 등이 아니라 얘들 딱까지. 그러면 합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밑에 있는 애들만 있을까요? 더 많을까요? 그러면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팁을 드릴게. 자, 그래서 이제 할인기법이라고 나오거든요. 할인기법. 그럼 할인기법을 찾아라. 그래서 할인기법은 합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거든요. 합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자, 비할인기법은 할인이에요? 할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봤던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데, 다 암기하지 마시고 딱 4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죠? 팁을 드리는데, 현가가 들어가면 다 고려돼요. 뭐가 들어가면? 현가. 그래서 자, 요거 따라해봐요. 순현가. 액센트를 줘, 액센트를. 어디에다 줘? 현가. 현가라는 거는 미래가치, 현재가치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평균 순현가라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도 그냥 있어요. 연평균 순현가도 현가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까 현가회수기간법 기억나세요? 현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합니다. 현가회수기간법 고려하고, 아까 왜 내부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법 따라서 빼갔나? 기억나세요? 내부수익률법은 같게 했던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는 나눴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다 합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수익률법, 수익률법과
또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딱 제가 여러분이 많이 힘들까봐 이걸 4개로 줄였어요. 4개로. 그죠? 그럼 따라서 현가. 그럼 현가가 들어가면 고려 안 한다, 반드시 한다. 하고, 자, 2가지만 제가 줄게. 따라서 내부 지수. 요거만 고르면 돼. 이제 3개로 줄어들었어. 난 학자야, 기술자야. 기술을 가르쳐야 되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면 3단어만 안 익혀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따라서 현가, 내부, 지수, 이게 안 들어가면 다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빨리 풀어봐. 14번 빨리. 쉽기 전에 14번. 빨리. 할인기법이 아닌 거 찾아 빨리. 순영가 고려 안 해? 하죠? 좀 힘 좀 내. 화이팅. 현가 들어갔잖아. 그래, 회수기간에 현가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 이건 단순 회수기간을 얘기하거든요. 내부 수익 들어갔나요? 내부라는 게 들어갔나요? 그거 들어가죠. 수익성 지수 들어갔나요? 들어가죠. 회계적 수익법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이 할인기법이 아니에요. 니은하고 미음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할인기법이 이거 네 가지만 있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암기하지 말고 저걸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 이론으로 갈게, 이론을. 현가라는 건 그냥이야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돌려왔죠. 그럼 무슨 가가 들어가면 다 고려해요. 그럼 현가는 글씨가 나와 있으니까 알고 내부하고 지수만 골라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럼 할인기법을 골라보세요. 어떤 거겠어요? 순, 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3가지가 되겠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먹고 들어가야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면 큰일 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좀 해드릴게요. 계산 문제. 먼저 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332페이지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22번하고 24번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세요. 22번, 24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2번이 작년에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24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4번은 제가 요거는 이제 3, 4월 달에 제가 해드리고 이건 이제 상가에 대한 그 현금 수지니까 오늘은 22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22번 쳐셨죠? 별표 3개 쳤어요? 갈게. 들어간다. 이제 금융 파트로 가요. 금융 파트로. 그래서 금융 파트에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들어갈게. 금융으로 이제 갈게요. 금융. 자, 부동산 금융에서 첫 스타트가 얘야, 얘 시험 문제가. 그래서 금융론의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이 5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금융을 따라해보세요. 자금의 융통. 그럼 부동산을 자금 융통하는 건 신용대출이겠어요? 담보대출이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주택금융이 거의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첫 스타트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LTV, DTI, 계산 문제가 거의 99% 나온단 말이야. 별표 썼어요? 내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고 나와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가능 금액. 자,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제 적은 금액인데, 일단 제가 이론을 해야 될 테니까 들어볼게요. 아까 LTV는 대부 비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똑같은 비율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이거든요. 그죠? 론 투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나와요. 담보 인정 비율. 그런데 DTI는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연소득이 돼야지만 빌려주는 DTI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DTI는 이따가 한글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자, 그러면 좀 편법으로 가겠는데, 이 론이라는 자체는 융자액을 얘기하고요. 이 밸류가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융자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LTV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곱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야매로 갑니다. 자, 요 T는 따라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럼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그러면 자, 이건 따라서 D를 I로 나눈다. 그럼 D를 I로 나누겠죠. 그죠? 그래서 나눠서 요 데빗이
따라서 원리금, 원리금이에요. 부채입니다. 원리금이고 돈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이고 요 I는 따라서 연소득, 연소득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지금 문제 보고 계시죠? 갈게요.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억. 찾으십니까? 이게 밸류고 연소득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천.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냐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LTV를 찾아보세요. LTV. 몇 퍼센트예요? 60%. 아니, 내가 못 찾는 게 아니라 사실 60% 있어요? 60%고, 아까 제목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였어요? 3억이었나요? 맞습니까? 그 뭐냐면,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로 내가 인정하는 60%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이걸 곱하면 3, 6, 18이지. 그럼 1억 8천만 원 땡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한이 돼서, DTI라는 게 만들어져요. 너무 이제 LTV가 좀 안 좋은 데 쓰다 보니까 DTI는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인데, 따라서 연소득. 연소득이 집집마다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이 LTV만 쓰다 보니까 투기가 막 발생해버려요. 그냥입니까? 담보로만 인정합니까? 그럼 나만 빌려요? 와이프도 빌리고 다 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막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따라서 DTI, 연소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연소득이 적으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그 연소득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연소득을 찾아보세요. 연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DTI가 몇 퍼센트인가요? 40%인가요? 그럼 요거 5, 4, 20, 2천만 원이죠? 그럼 네가 2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대로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요, 연소득이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저당상수라는 걸 배웠어요. 무슨 상수? 그럼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가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0.1을 넣어준다는 거는 이걸 나누기 때문에 공 하나 더 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얘가 6이고요. 얘가 얼마니? 얘는 2를 곱했다. 그럼 얘는 얼마까? 3이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자, 따라서 6을 2로 나눈다. 나누는 게 돼서 나온 게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 이 2천만 원을 뭐로 나눠야지만 얘가 나올까요? 0.1로 나눠야지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눠다. 그러면 대출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무슨 상수로 나눠버리면? 저당상수.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요거 나오면 무슨 상수로 나눠다? 저당상수. 그래서 저당상수 나눠버리면 대출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상수는 0.1이니까 2천만 원에서 공 하나 붙으면 2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DTI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니까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제를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해요. 큰 금액을 선택한다, 작은 금액을 선택한다? 그러면 정답은 1억 8천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따라서 LTV, L을 V로 나눈다. 그럼 요거는 소득이 기준이에요? 이 담보가 기준이에요? 네가 3억이면 거기에서 60%까지만 빌려주겠다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DTI, D를 I로 나눈다. D가 원리금이죠. 연소득이니까 네가 5천만 원이면 거기 40%만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눠라. 그럼 대출액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러면 2억 빌려주겠어요? 1억 8천만 원 빌려주겠어요? 1억 8천만 원 빌려주겠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 가셨죠? 이게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건 진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4번은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린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제가 해드릴 때고, 오늘 다시 새로 프린트 받으셨죠? 같이 갈게요. 가셔서 금융으로 갈게요. 가시면 넘겨보세요. 금융 파트. 페이지 338페이지 갈게요. 338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학개론에서 나온다면 다 그냥이에요. 주택금융이 많아요. 주택금융. 그래서 338에 주택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번 과정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갈게. 자, 따라주세요.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별표 하나 치시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오는데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는데 들어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주택소비금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주택개발금융이라고 해요. 주택개발금융.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 주택건설업자예요? 주택소비자예요? 우리가 빌리는 게 소비금융이고 건설회사들이 빌리는 게 개발금융이 되겠죠. 맞아요? 되게 쉬워요.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무슨 금융?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요자들한테 빌려주고요. 주택을 만드는 공급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제 대표로 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이제 이게 소비금융이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장기예요. 단기다, 장기다. 절입니다. 나중에 하니까 적지 마시고 15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빌려줘요. 그럼 용어 정리가, 자, 갑돌이가 1억 가지고 이제 아파트인데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그럼 따라보세요. 차입자. 그럼 차입자는 은행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은 대출자라고 하죠? 그래서 A은행을 대출자라고 해요. A은행은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론 같은 건 이제 70% 땡겨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어떤 금융정책, 무주택 서민. 그래서 우리가 저당대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게 되면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70%만큼 일시로 땡겨주기 때문에 일시불 대부라고도 하고, 단기예요. 얘는 장기예요. 장기 분할 상환이에요. 장기 분할 상환이다. 그래서 얘는 장기 좀 저리로 빌려줘요. 근데 개발금융은 수요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건설회사 공급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건설회사한테. 그럼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주죠. 빌려줘서 얘는 이제 저당대부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건축대부란 말을 쓰는데, 건축대부는 왜 그러냐면 아직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안 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죠? 그럼 저당대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회사가 감리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1층 1층마다 진척도에 따라 빌려줘요. 따라해보세요. 단계적으로 빌려준다. 그러니까 1층 2층마다 건축대부로서 단계적으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일시불로 상환하라 그래요. 일시불 상환. 공사기간이 그냥 2, 3년이 끝나기 때문에 단기고 고리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소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주택 수요자 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지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그냥 했어요. 주택을 담보로 갔어요. 이게 신용담보가 아니죠, 그죠? 대출에서 가계에 대한 대출로서 소비금융은 제가 따라서 저당 대부. 2번. 자, 아까 그냥이야 일시불로 지급해줘. 상한은 장기 분할 상한하지? 다 있잖아. 뭘 적었어. 다 있는데. 무주택 사무자한테 그냥이야 장기절이야. 그러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빌려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금융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건설업자한테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급자금이며 건축대부라고 나와 있죠. 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기능은 잘 안 나와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스르륵 한번 해드리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3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2페이지에 가시면 고정이절과 변동이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게요. 고정은 바뀌어요? 고정은 안 바뀌어요? 변동은요?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책이 빠진 게 있어요. 나중에 CD나 뭐 코피스 같은 걸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3, 4월 달에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만 적어놨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예요. 여기 있는 내용만 좀 보이는데, 고정은 고정되어 있고 변동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자체가 이자율 자체가 이제 명목이자와 실질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들어보시면 명목이자율이라고 나왔어요. 시험 문제.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자를 명목이자라고 해요. 계약이자 혹은 저당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정금리는 이 금리가 따라서 고정돼 있다. 그럼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4%. 근데 은행이 먹는 이제 실질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실질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예상해서 예상인플레를 가산해요. 예상인플레를. 그 다음에 요거 탄답 문제 바로 풀 건데 예상인플레를 가산한다. 예상인플레. 얘가 1%를 예상했다면 얘가 3%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갑돌이가 소득이 4% 면목적으로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럼 3%밖에 못 먹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프린트 1번 문제를 제가 풀어줄 텐데, 자, 들어보세요. 자, 이 실질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빼요. 예상 인플레를. 그래서 인플레를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얘가 3%밖에 못 먹은 거죠. 근데 이따가 제 문제 뭐라고 하냐면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고정금리에서는 못 바뀌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1% 나타나는 게 실제가 2%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예상이 높아요? 실제가 높아요.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러면 고정은 요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 실질이자가 까지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1번 문제. 금융기관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 되겠죠. 오늘 프린트 봐주셨어요? 1번 문제 간다. 자, 가볼게. 대출금리가 변동이야? 고정이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면 은행이 위험하네? 대출 시점에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가 높아졌다고 나왔지. 그럼 실제가 높았다는 거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가산됐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차입자한테 전가를 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그럼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가 이익이라는 게 스타트로 끊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고정금리가 대출자한테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할까요?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이자를 높게 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왜?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시험에 나오냐면 조기상환이라는 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 조기상환이라는 자체가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변동하고 있어요. 제가 고정하고 있어요. 그럼 4%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서 시장이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이자율이 만약에 4%로 갑돌이가 계약을 했다.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시장금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갑니다.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가볼게요. 만약에 시장이자가 싸졌어요. 시장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럼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시장이 싸져서 1%가 됐다면 조기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갑돌이가 계속 갈까? 조기상환할까? 조기상환하는 것을 유인하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차입자는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기존 대출이 계속 가는 게 낫나요? 이 상환하고 다른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조기상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은행은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 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을 대출자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기상환이요. 대출자가 안고 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자가 나갔더니 비싸지게 되면은 조기상환 할까요? 이 대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가 오히려 자 어떻게 돼요? 얘기해 보세요. 차입자는 오히려 조기상환 하겠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유지하죠.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게 되면은 은행은 어떻게 돼요? 올려서 못 받으니까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이 낮아지는 위험을 따라서 이자율 위험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조기상환이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조기상환은 자, 따라서 시장이 싸질 때 one more time 시장이 싸질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빌린 이자가 싸진 거예요? 시장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기상환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예요? 조기상환은 하락했을 때예요? 자, 그럼 조기상환은 시장 이자가 상승이 맞아요? 하락이 맞아요? 하락이 맞죠? 그런가요? 그래서 변동이자를 이제 은행이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그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이건 고정이다, 변동이다. 변동.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를 안 바꾸겠어요? 이자를 바꾸겠어요? 바꾸다 보니까 얘 부담이 커지겠죠? 가볼게요. 좌측에 고정이자율이라는 방식이 있나요? 그럼 얘는 대출기간 동안에 그냥입니까? 일정한 이자율입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차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금융기관 금융조정에 따른 업무의 변접성을 피할 수 있으며 자 밑에 가시면은 단점은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이자 하락해서 무슨 상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조기상환. 그럼 고정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대출자는 불리하고 차입자는 그만큼 유리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변동이자로 가볼게요. 그 변동은 대출 기간 동안 인플레에 따라서 이자를 변동 안 시켜요? 변동을 시켜요? 그러면 장점은 어떻게 돼요? 대출자는 이자의 변동을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차입자. 인플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뭐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냥 예측한다 뭐 이런 건 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기상환 위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 있냐면 34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갑니다. 344페이지 조기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 별표 3개 치지 바랍니다. 가장 잘 떠요. 그럼 조기상환은 아까 차입자 입장에서 시장이 비싸질 때, 시장이 싸질 때. 그럼 시장이자가 상승해서 그래요? 하락해서 그래요? 이거 잘 나와. 됐다 잘 나와. 별표 3개 쳤어요? 조기상환은 만기 전 변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이자 방식 때, 자, 시장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차입자의 만기 전 원금에 대한 상환하는 걸 말이죠. 그런가요? 그럼 조기상환은 싼 이자율로 저당을 새로 얻어서 비싼 이자율로 저당 만기 전에 변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대출 기간은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럼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조기상환 시 위약금에 대한 페널티를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러나 차입자의 페널티에 부담하더라도 조기상환이 유리하다면 당연히 조기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무슨 상환 위험을 은행이 질 수밖에 없어요. 조기상환. 그래서 대출기간에 이자 수익이 주게 되기 때문에 대출기간 위험이 커지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찍어 드릴게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 페이지 3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부동산 저당의 대출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저당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보시면 영어로 돼 있죠? 어떤 것도 읽으라니까 모가지요. 그런데 따라서 모기지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빌린 돈이에요. 저당은. 담보를 해서 필요한 점을 분통했고 차입자는 그냥이야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죠. 그래서 피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대출자라고 했죠. 얘는 돈을 빌려주는 애들 얘기를 해요. 저당권 설정하고 그래서 저당권자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밑에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100%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자, 따라서 원금, 원리금 균등, 최증식 찾으셨어? 거기까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였다 이게 흔들려. 어떤 게 중요하다고 불러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증식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시험 문제가 2문제가량 출제되지만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대출을 받으시면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거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치 기간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그럼 상환하는 건 원가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거 지운데 좀 아까우니까 따라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증식 상환 세 가지가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안중에는 중요해요.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요 변동은 좀 아쉽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프린트로 이제 CD 금리가 어떻게 코피스라는 걸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들어가도록 하죠.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됐다 잘 나와요. 얘가 저당 상환 방법. 저당을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방법이죠. 상환 방법이다.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정금리를 가지고 좀 우리가 예를 들어요. 금액이 크면 안 되니까 1,000만 원을 드렸다고 할게요. 융자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이 10년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융자 기간이 10년이다. 그 다음에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 연 10%다 가볼게요. 근데 가장 잘 뜨는 게 이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거든요. 자, 들어보시면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냥해요? 글씨에 나와 있어요. 원리금은 뭐가 균등한 거고요? 원리금이 균등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이야 원금이 균등해. 그냥이야 글씨에 나와 있어. 굳이 원금이 균등하니 그건 안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금. 다른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럼 뭘 물어보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원금이 상환이 되면 남아있는 금액이 늘어날까요? 남아있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이자율이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을 시키겠어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을 시키겠어요? 그럼 이자가 준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엔 이자가 적을까요? 제일 많을까요? 많고 점점 줄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처음엔 많아요. 많고 점점 준다는 걸 노란 색깔을 물어본다는 거죠.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냐? 그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원리금이시죠. 그럼 원리금께서 처음엔 적으시겠어요? 제일 많으시겠어요? 적어지니까 최감식이라는 거죠. 다시요.
제가 요거 하얀 색깔로 친 걸 물어봐요? 노란 색깔을 물어봐요? 왜? 무슨 균등이라는 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원금 균등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금 균등을 가르쳐줬죠. 그럼 얘는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냥요, 이게 나와 있어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친 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금이 균등해? 원리금이 균등해? 원리금. 그럼 이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나 그냥입니까?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합니까? 그 남아있는 거는 작아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점점 이자는 주는 건 똑같겠죠. 이자가 많아요. 많고 점점 이자가 준다는 거죠. 그럼 어머나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건 그냥이야? 원금이야. 원금이겠지. 복은 있어요? 어머 얘는 점점 줄어들어 점점 늘어나. 늘어나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갈게요. 원금 균등은 1,000만 원에 대한 전체 금액에다가 기간을 나눠버려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년이니까 100만 원씩 상환하죠. 그래서 원금이라는 자체가 이제 100만 원씩 상환을 하고요. 자, 그냥 100 이렇게 할게요. 10,000원 빼고. 원금만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처음에는 상환했어요? 아직은 상환을 안 했어요? 1,000만 원이 곧이 남죠? 20%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처음에 부담할 원리금이 제일 세다는 얘기예요. 200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100만 원이 또 내고, 자,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이죠. 10%는 90만 원이 되겠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190. 이게 좀 나와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그냥야 100만 원씩 줄어. 그럼 10만 원씩 빠지겠지. 그래서 100만 원이니까 얘는 얼마겠어? 80이 되겠고, 18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남으니까 쉬워. 10만 원만 남으니까 이제 110만 원이 돼서, 어머. 자, 얘는 그냥이야 체감식이야. 체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뭘 물어보냐? 얘네들이 저당 상수를 물어봐요. 무슨 상수?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무슨 상수를 이용합니까? 상수가 저당 상수밖에 더 있어. 그래서 융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저당 상수를 이용하는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0.13 정도가 나오고 정확한 아닌데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130만 원씩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죠? 그래서 130만 원씩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원리금 130 할게요. 그러면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갈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해는 상환했어요? 얘는 상환을 안 했어요? 그럼 쟤랑 똑같이 100만 원을 내야 되죠. 100만 원을 냅니다. 100만 원을 내게 되면은 자, 원금이 30만 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가 얘는 좀 어려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30만 원이 상환됐다. 30만 원이 상환됐다. 그럼 전체에서 얼마가 상환됐다는 거예요? 970이 나왔나요? 그럼 10%니까 97만 원이 되죠. 그래서 만 원은 빼고요. 얘가 33만 원이 돼요. 어머나! 느낌이 왔어. 그냥야 이자가 줄어. 원금은요. 늘어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건 얘기해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그 원금 균등은 원금을 구하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원리금을 구하라 그랬어요? 원리금을 구하라 그러고요. 그런가요? 따라해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그 원리금을 산정하는 게 결론이겠어요? 원금이 제일 결론이겠어요? 원금이 제일 결론인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체증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제가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좋은 거예요. 체증식.
최증식도 맞고 점증식도 맞죠. 점증식. 그럼 소득이 안정되는 젊은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소득이 많아요? 좀 소득이 적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될 거를 예상하죠? 그럼 최증식으로 빌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적게 냅니다. 적게 내서 요 첫 해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200을 다 내는 게 아니라 60만 원만 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잔액이 더 많아져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자, 따라서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 자, 여러분들 어떻다? 기간이 갈수록 잔액이 안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더 많이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죠? 초기서부터. 이따 그림을 그릴 테고. 그러면요, 얘는 60만 원 내고, 얘가, 자, 우리가 어떨까? 200만 원 냈고, 얘가 130만 원이라면, 무슨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초기에 많이 내겠어요? 원금, 원리금, 최증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왔어요. 원리금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 잔금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기하고 후기를 본다면 자, 시험장 가셔서 자, 요거는 원리금부터 보세요. 자, 따라서 원리금. 그럼 아까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처음도 130이고 다음 주도 130이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원리금 상환 방식부터 거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아까 130이 똑같았죠. 그 다음에 자, 따르세요. 최증식. 최증식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가죠. 그럼 최증식을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죠. 이 최증식이 처음에는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남죠. 그러면 무슨 균등 하나만 남았나요? 원금이죠. 원금 균등은 최증식이었어요? 최감식이었어요? 그럼 처음에 많고 점점 줄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처음에 부담이 작다, 제일 크다. 그죠? 200 크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는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얘네들이 잔금을 냈어요, 잔금. 잔금이 그래프가 난이도가 높은데요. 요게 잔금이에요. 잔금이고, 초기서부터 후기라면, 자, 요 잔금을 이제 냈습니다. 자, 처음엔 1000만 원을 빌렸죠? 얘기해봐요. 그럼 10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여기서 스타트를 끊는데 갈수록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아집니까?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따라서 원금 균등. 뭐가 균등해요? 그럼 처음에는 100만 원 상환되니까 1000에다가 900, 800, 700 남죠? 그런가요? 그냥니까 균등하게 떨어집니까? 그래서 이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갈게요. 따라서 원금 균등. 자, 따라서 처음에는 1000만 원. 100만 원을 까면 얼마 남았어요? 900. 또 100만 원 까면 얘기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또 까면 그럼 그냥요 금액이 균등해요. 이게 직선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요 조금밖에 안 갚았어요. 그 잔액에 대한 게 조금밖에 안 갚았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잔액을 많이 낸다, 조금밖에 안 낸다. 나중에서 확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원리금 균등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밖에 안 냈다가 확 내는 거예요. 근데 봐봐봐. 아까 따라서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럼 최증식은요, 요렇게 돼요, 이렇게. 요렇게 된다는 것은, 자, 초기서부터 그냥입니까? 갚을 금액이 많아집니까? 많아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10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의 상환이 나타나서 초기서부터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도 상환을 한번 해봐요. 중도 상환. 중도 상환을 할 때 잔액에 대한 크기인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힘드실까봐 동그라미를 칠게. 무슨 균등이 제일 많이 내? 초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어? 누가 제일 적게 내?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누가 제일 많을까? 최증식이 잔액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제일 많고. 그러면
잔액이 많다는 건 그냥입니까? 납부할 이자도 많습니까? 총 납부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원리금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제가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차입자는 은행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대출자가 은행이죠. 그럼 차입자는 요 원금 균등이 부담이 크지만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빨리 해소합니까? 해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죠? 유형은.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340페이지 보고 계셔요?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냥요, 글씨에 나와 있어요.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물어보지 않겠죠? 대화를 합시다. 그럼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이자분이 감소됨으로 점차 감소한다는 거죠. 칠판. 그냥야 원금이 균등해. 이자 줄고 원리금이 준다는 거 물어보겠죠. 이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매기간 원금 상환은 융자 원금 대출 기간 나눴고요. 초기 상환액이 작아요? 제일 커요? 200이 제일 컸죠? 그래서 원금이 원리금보다 초기 상환액이 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총 납부액의 크기라는 단어가 있나? 이건 잔금을 생각하세요. 답은 잔금. 그럼 잔액이 제일 많았던 건 최증식이 제일 많았던가요? 그럼 얘가 이자를 조금 내야 돼요? 더 많이 내야 돼요? 누적된 게 더 많죠? 그래서 최증식 원리금 원금이기 때문에 총 납부액의 크기는 원금이 원리금보다 작죠? 최증식이에요? 얘는 최감식이에요. 최감식. 2번 갑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한 애예요? 원리금이 균등한 애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2번.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다는 건 아시겠죠? 그럼 매기간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원금 곱하기 무슨 상수? 그럼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 다음 4번은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자, 원리금이라는 거는 그냥요, 이자가 감소를 해요. 원금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초기에는 원금 상환보다 이자가 많겠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이 많아진다. 그래서 얘는 융자 만기에 완전히 변제하고요, 원금을.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장기 저리로 참고하시고, 장점은 매기간 상환액이 확정되어 차입자 이해하기 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단점은 이제 젊은 층한테는 이제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커서 최증식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최증식은 그냥요, 젊은 층이 좋아요. 그럼 초기 상환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죠? 점증식이라고 하고, 초기에 부의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프 좀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원래 1,000만 원이 빌린 돈인데 그냥야 갚을 금액이 더 많아졌어요. 거꾸로 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부의 상환. 그 뭐냐? 부의 상환은, 즉 부의 상환이란 대출 초기에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융자 잔액, 거기다 적어. 융자 잔액을 1,040만 원으로 적으세요. 융자금을 1,000만 원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잔액이 그냥요, 융자금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그런가요? 미래에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늙은 층이 좋아요? 젊은 층이 유리해요. 젊은 층이 유리하고, 대출자 입장 은행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늦어지니까 채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대출자는 감소한 힘이 크기 때문에 적용한 이자율도 높게 받겠죠? 자, 오늘 프린트 풀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2번, 3번, 4번까지 푸세요. 이게 다 틀린 지문인데요. 2번을 왜 틀렸다고 생각하시죠? 자, 중도상환시 차입자 상환엔 잔금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일러보세요. 자, 누가 제일,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았겠어요? 최증식. 그 다음에요. 원금 균등이 작게 남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바뀌어야 되죠. 그럼 원리금 방식이 원금보다 작다, 더 크다. 크다로 바꾸셔도 되고, 계례를 바꾸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니다. 저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중도상환시라는 게 있죠. 중도상환시 차입자가 상환하는 잔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작다, 크다?
크죠? 그 다음에 3번을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상환 첫 해에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짚어보세요.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많이 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원금 상환이 원리금보다 크다고 하셨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4번에 틀린 지문을 2개 찾아보세요. 2개 틀렸습니다. 2개. 4번에 틀린 지문이 2개. 자, 갈게요. 최증식은 미래소득이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까?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감소할 걸로 예상되면 안 좋잖아요. 그럼 감소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은퇴종자가 좋아요? 젊은 층이 나요? 젊은 층이 유리하죠. 이거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해드린 다음에 됐다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보세요. 원금 균등은 그냥이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냥이요? 글씨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타겟으로 하겠죠. 이자가 줄고 원리금이 줄죠. 잘 하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 균등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는 그냥이요? 처음에 많아요. 결국 원금은 적고 나중에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거는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죠. 최증식은 아까 문제 풀어봤을 때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증가될 걸 예상되는 은퇴정자입니까? 젊은 층입니까? 자, 이거 마무리.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남아있는 잔액은 누가 제일 커요? 최증식이 크죠. 최증식이 크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납부할 이자도 많습니까? 총 납부액도 커지겠죠. 원리금과 원금에 대한 숫자로 가신 것이고, 아까 요 그래프 기억나세요? 자, 부의상환은 그냥입니까? 마이너스 상환이 됩니까? 그럼 더 그냥요, 이 갚을 잔액이 더 많아져요. 그럼 마이너스의 부의상환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